서기 406년 마지막 날, 반달족은 라인강을 건너 로마 제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왕 고디 기젤은 훈족의 침입을 피해 고향에서 약 160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반달족이 얼어붙은 라인강에 도착했을 때 왕은 이미 그해 초 전투에서 프랑크족에게 전사한 뒤였습니다. 그의 아들인 귄데릭과 가이세릭이 부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부족민들은 문명화된 로마의 땅과 동쪽의 야만인 땅 사이의 강 서쪽 기슭에서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반달족은 게르마니아를 횡단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반달족이 로마에 가져온 파괴와 공포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세기 후 이 파괴의 메아리는 반달족의 이름을 무분별한 파괴 행위의 대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악명과 달리 반달족은 북아프리카에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으며 방랑 게르만족 전사들은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에 숙련된 선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재정복하면서 반달 왕국의 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100년 넘게 북아프리카를 지배한 반달족은 결국 534년 벨리사리우스 장군에게 패배했습니다. 패배 이후 반달족 일부는 동로마군이 되어 페르시아에서 기병으로 복무했고 일부는 알제리 북부로 도망쳐 현지 베르베르족에 섞여 살았습니다. 게르마니아에서 갈리아, 히스파니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이주를 감행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그 여정을 끝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국이 멸망하자 로마의 군단은 브리튼을 떠났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야만인들이 섬을 공격했습니다. 북쪽 구원의 야성적인 픽트족, 서쪽의 게일족, 동쪽의 다양한 게르만 부족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침입했습니다. 브리튼의 성벽이 무너지고 마을이 약탈당하자 브리튼인들은 군단의 귀환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노리우스 황제는 브리튼이 스스로 방어하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튼은 이제 혼자입니다. 5세기 브리튼의 기록은 제한적이며 이 시기는 신화에 가려져 있습니다. 중앙 권력은 사라지고 도시는 텅 비었으며 지역 영주들은 군단이 남기고 간 갖은 무기들로 무장하고 언덕 위에 성체를 세웠습니다. 로만 브리튼이 멸망하고 한 세기가 지난 후 수도사 길다스는 사악한 보티건 왕이 다른 야만인들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해 섹슨족을 섬으로 초대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섹슨족은 곧 그를 배신하고 보티건의 아들들을 죽인 후 브리튼 동부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왕국들은 훗날 앵글로색슨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인보다 더 오래된 뿌리를 가진 옛 브리튼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섬의 서쪽에서 웨일스인들은 사나운 섹슨족에 맞서 브리튼 문화를 보존했습니다. 웨일스인들은 노르만족이 이 마지막 개척지를 정복할 때까지 9세기 동안 자유를 누렸습니다. 서기 768년 샤를 마르텔의 아들이자 교황의 총애를 받던 프랑크의 왕 페팽이 전쟁 중에 사망했습니다. 프랑크의 법에 따라 그의 땅은 두 아들에게 분할되었습니다. 그중 둘째인 카를로만이 가장 큰 몫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카를로만이 왕위를 잇기를 바랐던 것이었겠죠. 첫째인 샤를은 혼의 자식이었고 페팽의 형처럼 왕위를 양보하리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최악에는 형제가 권력을 양분하리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한 사람의 의지와 철의 힘 앞에서 아버지의 의도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샤를은 로마의 재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교황은 고개를 숙인 그에게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을 씌워주었고 샤를은 로마의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우리는 검을 휘둘렀으니
외침과 함께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사들은 술잔을 꽉 쥔 채로 참나무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먼 북쪽 땅에서 온 음유시인 스칼드에게 쏠렸습니다. 죽은 왕의 업적은 그곳에서도 칭송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검을 휘둘렀으니 양쪽에서 당겨진 실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말이 벽에 걸린 방패와 칼에 부딪혀 퍼져나갔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성배와 황금 유물을 녹여 만든 팔찌를 검은 까마귀 깃발 아래 시체와 피어오르는 연기를 남긴 습격으로 약탈한 전리품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검을 휘둘렀으니 스칼드가 일어나자 전사들은 술잔과 칼자루를 손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울 때마다 세워진 창이 반짝였습니다. 스칼드는 왕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들 역시 거대한 고래길을 항해하며 이국 땅에서 늑대처럼 살아왔기에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검을 휘둘렀으니 전사들은 나무 방패에 검을 내리쳤습니다. 팔이 성벽에서 들었던 소리보다 더 큰 함성이었습니다. 스칼드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힘센 전사들의 울부짖음이 스칼드의 젖은 입술에서 흘러나올 이야기를 대신 더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라그나르 로스브로크를 알고 있었습니다. 홀은 조용했습니다. 벽에 걸린 방패와 칼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공기를 울리는 말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틈새로 머리를 내밀고 킁킁대며 조용해진 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곤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도망갔습니다. 스칼드의 이야기가 끝나자 전사들은 침묵한 채 상처투성인 뺨으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칼드는 그들의 왕, 그들의 죽은 왕, 아니 그들의 형제를 노래했습니다. 전쟁은 모두의 어머니였고 전투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었기에 스칼드는 왕이 어떻게 뱀 구덩이에서 목 졸린 채 독에 중독되어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신들과 옛 사가 속 소수의 영웅만이 누릴 수 있었던 희귀한 영광을 정복하고 맛보았는지를 노래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대서사시였습니다. 서기 859년 라그나르의 아들 비요는 파도가 없는 바다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무슬림 스페인에 습격한 후 프랑크족의 땅 남부 해안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봄이 오고 습격의 계절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중해의 해안과 해안 도시에 전대미문의 세력이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바이킹이었죠. 비욘의 대담한 지중해 습격으로 북유럽인들은 새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습격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됐고 점점 전사로서의 명성이 높아지며 귀한 용병이 됐습니다. 그중 일부는 비잔틴 황제를 섬기며 바랑인이라는 정예 경호대를 조직했습니다. 수세기 후 노르만족으로 알려졌던 노르웨이인들이 시칠리아를 정복하여 노르만, 그리스, 이탈리아, 이슬람의 관습이 혼합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비욘의 습격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지만 말이죠. 많은 전사들이 바랄라에서 잔치를 벌였지만 북유럽으로 돌아온 전사들은 다시는 습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습니다. 오래된 참나무 옆에서 쉬던 어느 발키리가 뿌리는 선열로 붉게 물들고 발톱에는 살점이 붙은 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까마귀를 발견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까마귀야? 발키리가 물었습니다. 피에 젖은 깃털에 시체의 약취가 배어있구나. 회색 까마귀가 흐뭇해하며 부리를 닦았습니다. 저는 하랄드를 따라왔습니다. 발키리가 까마귀를 만나기 전 어린 하랄드는 노르웨이의 작은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에게는 돼지와 어선뿐이었지만
그는 왕의 딸을 원했습니다. 그는 삼촌인 구트롬을 보내 에이리크 왕의 딸 기다에게 청혼의 뜻을 전했습니다. 구트롬이 말을 전하자 기다는 고개를 높이 들고 입꼬리를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잿빛 창처럼 꽂혔습니다. 이 작은 왕은 누구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노르웨이 전역에 작은 왕국의 왕이 수백 명 있습니다. 이 땅 전체를 차지할 용감한 사람은 없나요? 하랄드에게 전해주세요. 나를 위해 노르웨이 전역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그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라고요. 늙은 구트롬은 하랄드에게 돌아와 기다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년은 잊었던 물건을 떠올린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런가 구트롬? 하랄드는 활짝 웃었습니다. 온 노르웨이의 왕이라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랄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맹세했습니다. 노르웨이 전역이 내 것이 되고 기다가 내 아내가 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잔치를 준비해라 구트롬. 최고의 전사들을 초대할 테니 앞으로 그들이 필요할 것이다. 붉은 방패가 달린 깊은 배, 벌어진 용돛대와 조각된 뱃머리판, 서양식 창과 프랑크의 검을 든 병사들. 노르웨이 왕 하랄드가 머리를 깎을 때 광전사가 소리치고 늑대 가죽 전사들이 울부짖으며 방패를 울리던 모습. 노르웨이 전역에서 밤새도록 타오른 불은 전쟁과 습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죽은 자들을 화장하며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하랄드는 왕위에 올랐고 그 옆에는 왕의 열정에 불을 지핀 여인 기다가 앉았습니다. 금발 하랄드는 노르웨이의 왕이었습니다. 로베르는 분노했습니다. 프랑크의 왕이 그의 땅을 점령한 겁니다. 만약 그 땅이 다른 공작에게 주어졌거나 왕의 영지로 편입됐다면 화가 날지언정 불만 정도에서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하게도 프랑크의 왕은 자기배만 불리는 참모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바로 로베르의 아버지를 죽인 노르만족에게 땅을 내준 것입니다. 이것은 침입자들과의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로베르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로베르의 형 웨드는 카롤루스의 증손자를 축출한 프랑크 왕가의 공작들에 의해 왕으로 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웨드가 죽자 카롤루스의 다른 후손이 왕위에 올랐고 이 왕은 전 왕조만큼이나 무능하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멍청했습니다. 로베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공작들의 지지를 받아 왕으로 선출될 것인가? 아니면 무력으로 왕권을 장악할 것인가? 로베르는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밝게 타오르는 촛불이 가장 먼저 꺼지듯이 그는 1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선왕과 노르만족 지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권력 장악은 프랑스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후손 3명이 더 통치했지만 그 왕조는 시간이 갈수록 쇠퇴했습니다. 왕가의 마지막 왕이 사냥 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로베르의 손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위그라는 이름의 이 손자는 카페라고 불렸고 그의 왕조는 카페 왕조로서 8세기 동안 프랑스를 통치하게 됩니다. (23세의) 나이에 오토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일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카롤루스 대제의 후손이 아닌 왕 중 3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는 아니었습니다. 대관식 연화에서 오토는 전통적인 복종의식에 따라 공작들을 개인 수행원으로 삼았습니다. 젊지만 순진하진 않았던 왕은 이것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작들은 그날 밤 내내 그의 걸음걸이와 말투, 심지어 잔을 잡는 법까지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매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토에게는 원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으로부터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왕관을 직접 받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공작들이 강해야 했지만 본인은 그보다도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953년 오토의 왕국은
그의 아들이 이끄는 반란으로 몸살을 앓았으나 2년 만에 공작들의 반란을 모두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레흐펠트 평원에서 마자르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의 침략을 영원히 종식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그들의 황제를 찬양했습니다. 7년 후 교황은 오토를 신성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자까지 통치를 이어가며 제국은 예술, 과학, 학문을 꽃피웠습니다. 로마 제국과 카롤루스 제국으로부터 이어진 영감으로 짧은 르네상스가 꽃을 피웠습니다. 평평한 풀바디로 내려앉은 갈색 먼지 구름은 기마군주가 이동하며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셀주크가 돌아왔습니다. 오구주 연맹의 족장 아들이었던 셀주크는 젊은 시절 부족을 떠나 카자르족의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경쟁하던 부족에게 빼앗긴 조상의 목초지를 되찾겠다고 맹세하며 충성스러운 전사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명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벌어진 이런 전투는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대전을 통해서 위대한 제국과 위대한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셀주크 가문을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한때 단순한 유목민에 가까웠던 셀주크 튀르크는 이제 아나톨리아에서부터 인도 국경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의 군주로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에 찬 칼리프의 명령으로 독살당한 말리크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대제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궁정의 음모와 내분으로 제국은 분열되었고 다른 민족의 침략에 노출되었습니다. 처음은 유럽인들로 이들의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셀주크의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후 북쪽과 동쪽의 유목민들이 들어와 셀주크 튀르크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를 누비고 다니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셀주크 건국자들의 자랑스러운 핏줄은 사라져도 민족이 남아 있었습니다. 튀르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한 노르웨이인이 파로제도의 바위 해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북서쪽을 바라보며 안개 낀 하늘과 하얀 거품이 일렁이는 바다 사이에 숨은 아득한 산악지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는 얼음과 불로 이루어진 섬이 있었습니다. 앞서 다녀간 사람도 있었죠. 나도드르와 가르다르라는 이름의 두 노르웨이인은 우연한 폭풍우와 신의 뜻에 따라 각각 그 땅을 탐험하고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탐험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바다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노르웨이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거대한 고래길을 따라 아스가르드 외곽의 피오르에 있는 이 땅으로 향했습니다. 금발 하랄드 왕이 철권 통치를 하는 노르웨이는 물론이고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는 파로제도에서와 다르게 자신의 땅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말입니다. 노르웨이는 나르를 바다에 밀어넣으며 다른 세계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여행의 끝자락에서 그는 바랄라의 가장자리에 닿을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빈란드 사가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취적인 선원, 정착민, 전사들의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유럽의 선술집과 홀에서 전해졌습니다. 토르와 오딘이 그리스도의 경건함에 의해 침묵하고 빈란드의 정착촌이 자연으로 돌아간 지 한참이 지났지만 사가는 후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북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지 거의 5세기 후 다른 유럽인들도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1497년 잉글랜드인 고용주가 존 카봇이라고 불렀던 지오바니 카보토는 그들이 발견했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알렉시오스 콤니노스는 자신이 죽은 목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황제는 알렉시오스에게
찬탈자 멜리시노스를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투가 두렵지 않았지만 멜리시노스는 누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을 어기고 가족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그를 황실로 소환했고 알렉시오스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노플에는 그의 편도 많았습니다. 시장과 원로원 회의장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황제는 제국이 전쟁과 반란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노인이었습니다. 바이킹으로만 구성된 바랑인 근위대가 가져다준 공포로만 권력을 유지했던 황제를 끌어내릴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찾아간 알렉시오스는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튀르크와 노르만족에 의해 황폐해져 쓰러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로마의 가장 영민한 아들이 일어나 새로운 새벽을 가져왔습니다. 무능한 니케포로스를 타도한 후 알렉시오스는 여러 개혁과 정복을 통해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37년 동안 그는 자신이 제국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중 하나임을 증명했습니다. 알렉시오스 콤니노스가 없었다면 제국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정보광 윌리엄의 마지막 아들인 헨리 왕은 후계자 없이 사망했습니다. 잉글랜드의 남작들이 다투는 동안 죽은 왕의 조카 스티븐이 런던에 입성하여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제 그는 어떤 잉글랜드 왕도 겪어보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를 가로막는 건 반항적인 백작, 헨리 왕의 강력한 딸, 웨일스 반란군, 스코틀랜드의 침략입니다. 이 시기는 훗날 무정부 시대로 알려질 겁니다. 사실 스티븐 왕은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잉글랜드의 평화를 위해 죽은 헨리 왕의 딸 마틸다의 아들인 헨리 피치앤프레스가 훗날 왕위를 잇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이어진 분쟁을 종식시킨 현명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침내 무정부 상태가 끝났습니다. 플랜테저넷 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13세기 초 한 여행자가 대금 제국의 수도였던 중국 북부 도시 중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라즘 제국의 강력한 샤로부터 중국 황제와 조약을 맺으라는 명령을 받고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지자 그는 멀리서 크고 하얀 산을 보았습니다. 그가 안내자에게 산의 이름을 묻자 안내자는 "저건 산이 아닙니다. 저것은 중도 사람들의 뼈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대금 제국과 몽골 기병의 길에 있던 다른 많은 민족의 운명이었습니다. 광활한 대초원에서 내려온 기병들은 파괴의 물결 속에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일본 해안까지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이 강력한 세력은 대체 어떻게 몽골의 거친 대초원에서 생겨났던 걸까요? 이 예상치 못한 등장은 배신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한 남자의 활약에서 시작됐습니다. 위대한 군주의 후손인 태무치는 주먹에 핏덩어리를 쥐고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폭력적인 위대함의 징조죠. 소년 시절 그의 아버지는 배신자 타타르족에게 살해당했고 이 때문에 태무친과 그의 가족은 추방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태무친 일족은 케레이트족이라고 불리는 몽골 부족의 통치자이자 죽은 아버지의 혈육이었던 옹칸의 보호를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장성한 태무치는 그의 가문에 충실한 몇 안 되는 부족의 딸인 보르테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보르테는 경쟁 부족인 메르키트족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이 일은 젊은 몽골인이 라이벌을 물리치고 초원 부족을 통합하여 세계 정복의 길 걷게 되는 사건의 중요한 발단이 됐습니다.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대칸의 자리에 오르면서 가난과 고난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그는 약 7만 명의 초원 전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연맹을 이끄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승리는 태무친의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쪽의 서하, 대금, 송왕조는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전쟁으로 인해 약화됐습니다. 서쪽에는 쿠출루크라는 이름의 나에만족 왕자가 데칸의 배신자로 남아 강력한 칸국 카라키타이와 손을 잡았습니다. 테무친이 새로 세운 제국은 이 카라키타이와 경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위대한 정복자이자 제국을 건설한 튀르크의 호라즘 제국 샤가 페르시아와 사마르칸트, 부하라의 부유한 도시를 통치하며 위대한 실크로드를 누볐습니다. 이제는 칭기즈칸으로 더 유명한 테무친은 몽골 대초원 넘어 분열되어 전쟁 중인 지구의 여러 민족들이 퍼져 있는 아시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땅 위에 피와 불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칭기즈칸의 정복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무스티슬라프는 시끄럽고 연기가 가득 찬 홀에 먼 친척들을 둘러보며 이곳보다 대초원에서 쿠마닌을 쫓는 편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뒤에서 찌르진 않을 테니까요. 그의 수많은 승리와 쿠만 군주 코티안의 딸과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고는 하지만 무스티슬라프는 영웅의 명성 뒤에는 기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기대 말입니다. 무스티슬라프와 이름이 같은 삼촌이 그에게 다가와 어린 조카보다 신분이 낮은 것에 대해 잠시 불편해한 후 절을 했습니다. 그리곤 조카의 팔을 잡고 붉은 푸세볼로트가 여전히 키이우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착한 조카가 큰 명성에 걸맞게 그 도시를 늘 관대했던 삼촌에게 돌려주리라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착한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권력과 영토는 컸지만 8 아들을 키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큰둥지의 푸세블로트의 2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야심찬 자손들은 수년 동안 루스 왕국 전체를 골치 아프게 해왔으며 야로슬라프와 콘스탄틴, 이 2 형제는 자신들의 형제를 제거하기 위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간 후 축제가 끝나자 그는 자신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귀족들을 보며 수줍게 웃는 아내를 길끗 쳐다보았습니다. 후만칸의 딸은 루스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동쪽 대초원에서는 규칙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죠. 무스티슬라프는 왜 쿠만족 같은 초원민족이 다툼과 분열을 일삼는 루스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무스티슬라프는 오늘 밤 많은 약속을 했고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담한 대공 무스티슬라프와 그의 군대는 약해지고 지친 모습으로 칼카강 유역 전투에서 돌아왔습니다. 몽골군이 뒤이어 나타나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에 그들이 루스의 도시를 지날 때에도 교회의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침략은 없었습니다. 무스티슬라프는 루스의 대공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어 큰 위협에 맞서 단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몽골이 자신들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스티슬라프 사후 불과 몇 년 만에 명백해졌습니다. 무스티슬라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친척들은 그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느라 곁에 없었습니다. 루스의 대공들은 서로 전쟁을 일으켜 스스로 멸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2번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몽골군은 돌아올 것입니다. 총소리가 울리고 고대 성벽에 군대가 배치됐습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 때 지어진 이 성벽은 1000년이 넘게 로마 제국의 마지막 요새를 지켜왔습니다. 이 성벽은 수세기에 걸쳐 훈족, 고트족, 페르시아인, 아바르족, 불가리아인, 아랍인의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라틴 십자군만이 이 도시의 점령에 성공했지만 그마저도 배반을 통해서였습니다. 성벽 자체는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벽은 대포를 맞닥뜨린 적도 없었습니다. 침략군의 사령관 술탄 메흐메드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 아래부터 서쪽으로 수마일에 걸쳐 오스만 군대의 텐트와 모닥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술탄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붉은 사과를 정복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았지만 저 강력한 성벽을 뚫고 모든 이가 원하는 도시를 차지할 수 있는 열쇠가 대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술탄은 튀르크의 전쟁 상징인 말꼬리가 달려있는 장대 옆에 세워진 간이 천막 앞에 섰습니다. 그가 팔을 휘두르자 수많은 병사와 기병대, 대포가 그의 손짓에 따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오스만 군대는 콘스탄티노플의 방어군을 압도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성벽이 대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튀르크의 병사들은 죽은 전우의 시체를 넘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열린 문을 통해 도시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병사들은 용감하게 전선을 지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새벽은 화염과 재로 가득 찼습니다. 9세기 동안 위풍당당하게 서있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황금과 보석 장식이 벽에서 뜯겨나갔습니다. 교회에 모인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정의의 검을 든 천사들이 침략자들을 물리쳐 주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모두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거나 미친 듯이 종을 울리며 살아남은 군인이나 아직 가라앉지 않은 배가 그들을 구하러 오길 헛되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약탈의 눈이 먼 튀르크 병사들은 성벽을 때리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천년의 콘스탄티노플이 마지막 교회 종소리와 함께 화염과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최후였습니다. 메흐메드가 술탄이 되자 기독교 유럽의 궁정에서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21살의 젊은 황제는 그의 위대한 선조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나톨리아에서 발칸반도까지 정복했고 콘스탄티노플만이 단호히 맞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유능했던 선조들과는 다르게 메흐메드는 쾌락과 경박함을 즐겼습니다. 그의 아버지 무라드는 메흐메드에게 권력을 넘겨주며 성숙함을 길러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메흐메드는 즉시 거절했죠. 하지만 무라드가 죽자 메흐메드는 술탄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메흐메드는 가장 큰 상을 노렸습니다. 바로 정복할 수 없는 것, 세계의 붉은 사과, 콘스탄티노플의 정복을요. 메흐메드는 3일간 도시를 약탈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기야 소피아의 강단에서 기도를 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궁정과 교회는 메흐메드의 이름에 몸을 떨었지만 무슬림 세계에서는 승리를 축하하며 그를 페티흐, 정복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시카가 쇼군은 2세기 동안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일족들은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았고 낯선 외국인들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일족인 시마즈는 초대 쇼군 요리토모의 후손으로 규슈의 9지방 중 하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가문이며 사무라이들은 일본 최고입니다. 막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당신의 일족은 규슈에 대한 권리 주장만큼이나 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시마즈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규슈의 경쟁자들을 정복하고 막강한 쇼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마즈 가문은 이제 규슈의 9지방을 모두 통치합니다. 또한 이 섬에서 정당한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꽃잎은 떨어지고 학들은 날아오르니 쇼군은 약하고 일본은 잘게 쪼개졌습니다. 가문들은 권력을 놓고 경쟁하며 전쟁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가문도 그들 중 하나지만 막부를 향한 뜻은 누구보다 큽니다. 가문들을 이기고 일본을 통일하고 통치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오직 한 마리의 항만이 더 높이 솟아오르리라. 승리는 필연이었습니다. 대항하던 가문들은 비파호에 떨어진 꽃잎처럼 쓰러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천황에게 쇼군이라 불립니다. 이제 통합된 일본의 새 시대를 열 시간입니다. (1572년) 여름,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2달간의 항해 끝에 카리브해에 도착했습니다. 배 위에서 그는 섬들의 솟아오른 윤곽을 보았습니다. 페루에서 채굴한 금과 은을 가득 실은 갤리온선의 기항지이자 스페인 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스페인 왕의 탐욕스러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금을 더 실으려고 갤리온선의 대포마저 없앨 정도였죠. 스페인 왕이 조국 잉글랜드를 위협하자 드레이크는 카리브해를 약탈하고 비무장 갤리온선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스페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부자가 되겠죠. 드레이크의 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스페인은 그를 엘 드라케라는 악명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해안을 습격하고 전 세계를 일주했으며 1588년에는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는 데 일조했습니다.